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보건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요,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에서는 회유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대통령 관저 답사를 둘러싼 여야의 2라운드 공방, 또 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 논란 등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자, 검찰에 처음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고 진술한 게 아마 이달 초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그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요.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 취재 결과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돕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관련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십 개월간 급박에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입니까? 회유하도록 한 게 이재명 대표고 그 실토하지 못하도록 네.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라면 이건 증거 인멸이잖아요. 자, 먼저 저희가 일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민주당의 회유 때문인가? 자, 일지를 한번 보면요. 이번 달 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거액의 돈이 쌍방울이 도왔다라는 내용을 검찰 진술에서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11일에 그 내용, 진술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주당에게 보고서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한 차례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인사를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일입니다. 지난 19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부인이 남편이 전기 고문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탄원서를 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찰 진술을 뒤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이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그동안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뚜렷하게 판단할 근거는 마땅치가 않죠. 예. 그러나 좀 분명한 거는 지난 18일이죠. 그러니까 원래 화요일마다 재판을 합니다. 지난 1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공판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강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뭐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 일단 저는 뭐 그거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TV조선이 보도한 대로 수도권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옥중 편지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회유설은 그건 뭐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지난주에 그 재판부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한테 얘기했던 거는
진술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예. 미세한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한 것처럼 전면적인 진술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미세한 변화죠. 왜냐하면 그거는 판사가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에 보도되듯이 사전에 보고하고 뭐 KBS에 보도되듯이 2번에 걸쳐 보고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아마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면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또 뭐 그걸 다시 또 완벽하게 번복하고 뭐 이것도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정도 선에서 큰 흐름상은 별 변화가 없다고 보고, 옥중 편지에도 보면 사실은 필리핀에 가서 그 김성태 전 회장하고 북한 측 관계자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새롭게 나온 변화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어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관해서 그 김성태 전 회장한테 부탁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이제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약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의 전망이었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변화했다라는 보도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 보도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 이제 이런 취지가 크게 두 갈래였었는데요. 사실 검찰에서 정확하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진술서가 재판부에 또 제출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보도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편지가 지금 당으로 입수가 됐고 또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바가 없다고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진술 내용을 사실상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재판이 있는데요. 그렇죠. 내일 25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고, 그 재판에서 아마 재판장이 물어볼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이고, 이 진술이 만약에 검찰에서 바뀐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번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묻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검찰에서의 진술은 내용 부인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내일 법정에서 할 진술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제대로 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 반인권적인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 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해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자체를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해요. 고치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수사관계도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요, 그 필리핀의 회의에 가서 그 북한 측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방북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러한 정치인들이 방북을 할 때 북한이 공짜로 들어와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곱씹을 수 있는 상상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김성태 회장이 그리고 그 쌍방울 측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쌍방울 측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방북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300만 불씩이나 썼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계열로 아까 이제 보여주셨는데, 보면은 만약에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위 그들이 주장하듯이 어찌됐든 그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허위 진술을 했는데 당장 당의 중요한 인사가 이화영 측 관련자들을 만나가지고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상한 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본인이 쌍방울 300만 불이라든지 전혀 모르고 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면은 당 관계자가 가서 당신은 왜 쓸데없이 사실도 아닌데 말하느냐라고 오히려 종주먹을 들이대고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나서 부인이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를 민주당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로는 이 탄원서를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정도의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를 보면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가 말했듯이 곧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예.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시계열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300만 불 부분하고 민주당이 왜 이화영 부지사 측에 가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돕겠다 그러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면은 오히려 화를 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부지사 측이 만난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 맞는지 답을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은 없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저도 김영진 의원에게 어제 공개 질문을 한 셈이고 오늘 보도가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 측에 또는 김영진 의원 측에 답변이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아닐 때 그럼 김영진 의원이 아닌 수도권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밝힐 문제입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뒤바뀐 것 이 자체도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 야당 대표가 측근 국회의원을 보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의 가족을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면 이 자체로 엄청난 사법농단 스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 자체가 대화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를 근거로 수도권 지역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중에서 고위 당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은 정무조정실장. 이 자리 얼마 전까지 정진상 실장이 하던 그 자리였죠. 정무조정실장이 김영진 의원밖에 없으니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예.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행태로 보아 아니라면 새벽부터 아니라고 팔짝 뛰었을 텐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침묵을 지키니까 저도 참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김영진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났다면 그게 독단적인 결정으로 찾아가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보내라는 명을 받고 만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 TV조선에 단독 보도가 나왔고 이게 사실이라면 경천 동지할 일인데 왜 이 같은 만남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언론에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만난 적 없음 이런 입장을 안 내는 것인지 사실상 이 보도를 시인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고 간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측에게 했기에 그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써주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옥중 서신을 쓰게 됐는지 그 연유를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TV조선은 회유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누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을 만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에 있는 용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 팩트 부분만 전달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회유설로 야당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땐 지금 나오는 내용은 다 추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취재를 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정에서 공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이화영 전 의원이 자필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소위 스마트팜이든 방북 대납이든 없었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만약에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흥적으로
북한 관계자를 2018년인가 19년에 만났기에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비즈니스상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화영 전 의원의 부인이 이화영 전 의원을 만나보니 10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고 시야 세계가 빠졌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더라 하고 하는 내용들이 공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들은 공개된 거예요. 지금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 사실이 사실이냐고 강조하는 건 예를 들어 확인 안 된 내용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내일 재판 과정에서 아마 법원에서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이화영 전 의원의 검찰 진술 조서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TV조선이 특종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맥락인지 이 용어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전체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예를 들면 특정한 용어만 가지고 무엇인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무엇인가 대단히 내부의 모종에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일이잖아요. 25일이면. 예. 내일이면 다 판명될 문제인데 정치 공세로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추정된 내용을.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십시오. 내일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거기 합당하게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그때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김영진 의원이라면 김영진 의원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 자체가 확대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화영 의원이 전 의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자체가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내용을 얘기했는지가 확인된다면 내일 법원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추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보도 내용은 추정이라기보다는 일단 팩트를 취재를 해서 당연히 확인이 된 부분을 뭐 기자 이름을 걸고 또 언론사 이름 걸고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그런 드리는 거 부분이, 아니고 예. 만약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소위 그 민주당의 측근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의원은 소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맥락의 발언 자체가 TV조선이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내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 취재 결과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만나겠다, 이렇게 또 특별 면회하겠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 인권위원회 소속 그리고 법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그리고 또 안민석 의원, 친명계 중진이라 불리는 안민석 의원도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이 전 부지사한테 특별 면회를 신청한 의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한 뒤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의 탄원서가 나오고 또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이렇게 특별 면회를 불리는 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거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누군가의 기획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탄원서는 그 재판부에 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정당에다 냅니까?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저 부분 자체가 일반 대국민 여론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변호인을 해임한다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 뭔가 배치되는 듯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 간에도 뭔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예.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일 공판이 있으니까 공판에서 아마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에서도 밝혔듯이 여하튼 북한에다가 또 김성태 전 회장한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틀림없는 기존의 변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변화라고, 그러니까 진술의 변화라고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과거에는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해오던 진술에서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정말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것까지 다 털어놓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아마 일반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털어놓고 있는 과정, 초기, 그 과정은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변호사님, 네. 장소 변경 접견이
이게 30분 동안 보통 일반 면회는 1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특별 면회는 이 30분 정도 할 수 있고 또 장소도 일반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 접견이 아니고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있고 그리고 뭐 전화기 같은 것을 들어서 이제 접견을 하곤 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접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 면회, 그러니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곳은 이제 칸막이가 없이 뭐 소파 같은 데 앉아서 한 30분 정도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회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이제 신청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보냈던 그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탄원서 내용들을 읽어보자면 사실 배우자로서 본인의 배우자를 걱정하는 되게 구구절절하고 또 막 진짜 가슴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뭐 심리적인 압박으로 뭐 치아가 3개가 빠지고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심리적인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라든가 심리적인 회유 수단, 뭐 압박 이런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바로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조사하려는 차원에서 특별 면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 특별 면회 자체도 일반 접견처럼 지금 규정이 변경이 돼서 모두 녹음이 됩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한다라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뭐 이게 법에 넘어가는 뭐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녹음이 모두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 배우자가 보낸 탄원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 특별 면회를 신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 대표를 다음 달 소환한 뒤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또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월 29일부터 또 8월 15일은 국회가 쉬는 기관입니다. 휴정기간이라 그러는데, 회기관이라 그러는데,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일을 할 때 회기 중일 때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들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검찰이 굳이 이 8월 중순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 보도가 지금 그렇게 나온다 해서 꼭 그렇게 된다고 전망이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뜻밖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그 사실이 있느니 없느니 공방을 벌이지만 진술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그 미세한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300만 불이라는 방북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 대납,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소위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와 묶어가지고 또 한 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국회의 장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함으로써 과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은 실제로 소위 부결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그 예상하는 것이고요. 언제 칠 것인지 또 언제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또 어떤 그 플랜이 짜져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도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의 회유설 제기는 이 검찰의 신작 소설 베끼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당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대표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범죄 회유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최고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좀 인터뷰를 피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 이제는 다시 탄원서가 나오고 옥중 편지가 나온 뒤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에 동의하는 모습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이화영 전 지사가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날 서고 예민해 보였었는데 네. 지금 옥중 서신 나온 이후에는 좀 안정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기자분들이 물으셨겠지만 가장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을 답은 그 측근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보낸 거 맞냐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답이 빠져 있어서 아마 질문을 했는데 뭐 답을 안 했겠죠. 예.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정치인 누구나 자기 선택에 실명을 걸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불체포 특권을 다 누리고 또 무기명 투표의 이점을 누리다가 이제 와서 기명으로 가겠다 찬성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혹시나 이름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찬성하는, 아니죠, 체포가 아니라 영장심사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게 수박이라고 낙인 찍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차마 이 가결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언론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8월 중순 이후 국회 회기 돌입한 이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에 나서서 그냥 당론으로 나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라. 내가 이미 말한 게 있지 않냐, 이거 정당하냐 안 하냐 따지지 말고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대표 직권으로 내가 명령 내리는 거니까 무조건 다 찬성해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깔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여야 발언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영장 청구가 되는 거고요. 99.99 발부될 것 같아요. 회유하도록 한 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전 측근이 가서 그걸 회유해갖고 그 결과 그 실토하지 못하도록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라면 이건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장 발부의 핵심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허위 또는 강압에 의한 진술로 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 거기 사실이라 한들 피사실 공포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0% 발부될 거다,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99.9%는 좀 비과학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네. 기각된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어떻게 99.9%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겠죠.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법원의 판단은 엄정하게 법률적인 잣대에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 관련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단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된 게 10개월입니다. 10개월 이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에 돌아온 지 지금 5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도 연장이 됩니다만 3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적어도 8월 15일 이전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할 것인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8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논쟁이 벌어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냥 영장 청구한 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 가서 소위 영장에 대해서 기각될 것이 인용될 것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찰이 8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원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국회는 투표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무기명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국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내용을 대기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선언들이 난무한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런 논쟁이 없게 하려면 수사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 얼마나 똑똑한 검사분들 많이 계십니까?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발 국회가 이런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찰이 선택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찰의
결정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예, 검찰이 좀 뭐 노림수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또 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 한편에서는 이 검찰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검찰이 뺏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뭐 뺏겠다 아니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북 송금 문제의 핵심적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핵심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자 8월 초에 이재명 대표를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에 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백현동과 함께 묶어서 지난번에 성남FC하고 같이 묶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대장동 묶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북송금과 백현동 문제를 묶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두 가지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현동 수사는 아직 대북송금 문제처럼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백현동과 이 대북송금 문제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아마 8월 중에도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지 않고 이 대북송금 문제만 마무리 지어놓고 그 이거 단독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8월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점에다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단 진술을 다시 또 뭐 누구의 영향에 의했던 진술을 지금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수사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8월 초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려고 했던 이 스케줄도 조금 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확실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8월 초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 내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걷어들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도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재판이 있으니까요. 내일 재판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국에서 이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박병석 또 박정 의원 등 4명이 어제 오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정작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 2달 전에 협의한 출장을 취소하면 외교 결례가 될 수 있어서 강행했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뭐 비판이 쏟아지니까 뭐 내일 조기 귀국하는 걸로 결정은 됐어요, 의원님? 외교 결례를 생각한다면 일정을 다 맞추고 와야 되겠죠. 근데 외교 결례보다도 지금 국내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서 엄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일행 중에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부터 취소하고 가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중한 시점에 그리고 또 환노위원장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 외교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외교는 행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회가요.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서 유독 의원 외교라든지 해외 순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열차게 비판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민주당에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폭우가 기후 변화 그리고 또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니까 국민은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보시겠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국가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귀국을 미뤘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조금 이중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수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부분들을 비판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상징적으로라도 국내에 들어와 계신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과 별도로 민주당 의원 4명이 지금 해외에 나갔고 그리고 이제 여론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조기 귀국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해 상황에서 물론 예전에 잡힌 일정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대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이 부분에 결부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안을 지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려면 폴란드라는 인접 국가로 가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하던 이번 아니면 기회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우리가 폴란드나 그 동유럽의 인근 국가로 정상회담 잡지 않는 한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미리 알려지게 되고 이런 일정은 미리 알려지면 대통령 신변에 큰 위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해외 현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베트남, 라오스 정치인들과의 만남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해 생겼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반대로 베트남, 라오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오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생겨서 연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 양해 못 해줍니까? 예.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박정 의원 등이 억지로 갔다가 문매를 맞고 하루 만에 돌아오면 더 문제예요. 그럼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하나 미리 결정을 못하고 빨리 양해를 구하고 말지 왔다가 하루 만에 가는 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격이 더 실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급하게 비행기 티켓 구해서 돌아오는 거 아마 티켓도 비싸게 주실 텐데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말릴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들었으면 될 걸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꾸역꾸역 콧바람 좀 쐬보겠다고 나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는 추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얼마나 손상될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국빈 방문한 것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요. 또다시 천공 의혹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작년 3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 부지를 새로 선정할 때 역술인 천공이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불러봤다는 그런 의혹을 야당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후보지를 다녀간 인물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경찰이 일단 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의원님. 그렇죠. 저거는 이제 관련해서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즈음에 CCTV를 이제 다 확보를 해서 봤다 뭐 CCTV를 완벽하게 확보했는지는 현재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한 달여간의 그 CCTV를 봤는데 거기서 천공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당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영상에 나오듯이 백재권 교수도 이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근데 천공은 뭐 저거보다 물론 수염은 길죠. 훨씬 길지만 마스크를 썼고 누군가 그때 부사관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부사관이 봤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수염 기르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냥 아는 아마 천공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천공도 갔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냥 뭐 자기가 상상력으로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게 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천공과 지금 백재권 교수의 그 외모가 마스크를 쓴다면 거의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부승찬 전 대변인이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려면 또 다른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기는 것 뭐 이런 정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천공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용모나 외모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수염이 좀 길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요. 백재권과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인물이 확인됐다라는 표현은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백재권 교수가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천공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새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지만 또 육군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백 교수와 또 천공이 같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면서 수사를 종결할 게 아니라 추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남영신 총장에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얘기를 했죠. 예, 남영신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예를 든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얘기는 백재권 씨를 천공으로 오해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백재권 씨건 천공 씨건 저 상관없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데 왜 거기에 민간인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의하면 백재권 씨가 왔다는 건 사실인데 이분은 예를 들면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 말에 의하면 현 국방부 장관 말에 의하면 기록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에도 없는 분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하면 왜 왔다 갔을까? 왜 저분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분과 같이 갔다는 게 윤한홍 의원, 그다음에 김영현 경호처장이잖아요. 이 두 사람과 백재권 씨가 같이 갔다고 얘기하면 3월 달에 갔을 건데 왜 이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이 두 분은 아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 그때는 백재권 씨인지 몰랐던 건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백재권 씨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진술인 건지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과 김영현 경호처장에 대한 진술에 의해서 확보한 건지 아니면 방문 기록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방문 기록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CCTV도 없다고 얘기해서 확인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CCTV를 확인한 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측면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왜 민간인이 거기에 가도록 소위 그 당시 TF, 그러니까 이전 TF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백재권 씨가 거길 왔다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공이 왔냐 안 왔냐의 문제는 또 별건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경찰에 의해서만 천공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또 많은 국민들은 저 두 사람을 오해할 수 있을까? 용모를 보면 전혀 예를 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수염 하나로만 확인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논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확한 입장들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은 아니 그럼 작년 3월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백재권 씨라고 얘기를 하면 또 됐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뭐 그때는 천공이라더니 이번에 이렇게 수사 결과 천공이 아니라고 하니까 왜 또 다른 소리를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싱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의사 결정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공 부분을 제기한 민주당은 사실 먼저 사과를 해야죠. 이제 와서 아니라고 천공 아니라고 하니까 무속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재권 교수는 그 전에 김정숙 여사하고도 만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께서 자기가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요.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라고 해도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백재권 씨는 19대 대선 때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조언을 한 적도 있고 또 2017년에는 지금
네, 먼저 김정숙 여사의 사진인데요. 2017년에는 또 이재명 대표 부부까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장 의원님. 일단 천공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로 공세를 막 퍼뜨렸다면 천공이 아니라 백재건 교수라고 경찰에서 공식 확인이 나온 이상, 이 보도가 나온 이상 무리한 가짜뉴스를 무기로 대통령실을 비난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적어도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게 첫 번째 단추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재건 교수라는 인물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여부는 뒤로 차치하고서라도요. 천공이라면서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아는 게 드러나면 좀 우리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가 정치권에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천공건 외에도 수많은 가짜뉴스를 막 최고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을 때 누구 하나 깔끔하게 사과했다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백재건 교수라도 문제가 된다? 이건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관저 결정을 백재건 교수가 자문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재건 교수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건의했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과 조언은 두루두루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받되 결정은 다르게 내린 셈이에요. 그리고 방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뭐 영화 관상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영부인 될 상인가? 이걸 물어본 전문가라잖아요. 이거를 본인들이 물어보면은 전문가한테 자문받는 거고 이 대통령실 TF에서 풍수에 대해서 조언받고 심지어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문 정도 받으면 이게 뭐 국기문란이고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백재건 교수에게 자문을 받는 것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일단 천공이 아닌 게 드러났을 때 왜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만 이 광화문으로 따로 옮기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추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유홍준 명지대 교수인데요. 그때 이 집무실 이전을 포기하게 된 계기를 밝히면서 김정숙 여사도 관저를 옮기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 교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저 숙소 건물을 새로 지면서 아주 음습한 데다 집어넣었어요. 누구보다 김정숙 여사가 옮기고 싶어 했죠. 그것도 공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엄청난 게 있고 여기다 돈 다 발라놓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세종시에 간다고 했을 적에는 이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은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이 이동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임자가 글로 가겠다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홍준 교수가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청와대 땅은 터는 아주 좋은데 이 관저가 아주 음습한 데에 있어가지고 또 관저만이라도 좀 옮겨라 이렇게 권했다고 밝히면서 누구보다 또 김정숙 여사가 옮기고 싶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뭐 청와대도 계셨으니까요. 아니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막 섞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세종청사가 아니라 광화문청사로 옮기는 걸 얘기했다가 경호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죠. 핵심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전을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호상의 문제였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광화문청사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경호상의 문제나 주변에 있는 어떤 시민들의 혼란 때문에 그 광화문을 못 오게 되고 용산으로 가게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예를 들면 그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김혜경 씨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건 그때는 민간인 시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민간인 시절에 전보로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서 설명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천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백재건 씨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사과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사과하죠?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고 경찰이 조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예를 들면 기소를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사람이 수사할 만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결과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2심에서 예를 들면 1년간 유죄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하잖아요. 자기 논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어떤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제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천공을 얘기하는 이유는
천공유해 아닌가에 대한 경찰의 조사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 부승찬 씨 같은 경우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주장했던 사람들은 백재권 씨도 천공도 다 갔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아직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광화문 이전과 관련해 갖고 관저가 흉지 중에 흉지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라는 이제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쟁점의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지금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가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게 천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천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천공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는 문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공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게 우리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거 지난 정부에서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자문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라는 차원에 이게 지금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 같은 나라도 레이건 행정부 때 부인인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사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주요 신문의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럴 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걸 망각하고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가 한 3선 국회의원의 자녀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이게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3선 의원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는데 한 의원이 오늘 이 가짜뉴스 유포자와 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먼저 김어준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기호 의원은 근거도 없고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제는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이라면서 고소 치하 선처는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도요. 이제는 혼외 자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의원 정말 좀 억울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요? 아니 그렇죠. 아니 본인이 이제 뭐 손자 손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혼외자까지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이제 퍼지는 모양인데 사실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를 지금 고발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건 한기호 의원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예.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근데 국민의힘 3선 의원이 한기호 의원 한 명밖에 없다고 하면 충분히 뭐 고발이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과연 뭐 얼마나 이 사법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최초 유포자 그게 어떤 뭐 맘카페인가 뭐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뭐 저도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걸 또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고발한 것이 그대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조국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딸 조민 씨가 이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서 고대를 상대로도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냈었는데 이걸 정식으로 취하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조민 씨 학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뭐 고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 의사 면허도 박탈이 된 상태이고요.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이 취소됐고 고려대까지도 입학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고졸이 된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로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찰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성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올 때마다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법적인 절차들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본인이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민 씨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아직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8월에 일단 하나가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 씨에 대한 그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의 공모 관계 부분은 8월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는데요. 아마 8월까지에서는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조 전 장관 부부가 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제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일주일 전에 열렸던 항소심 법정에서는 딸의 입시 비리 정황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흘 뒤에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당신 딸 조민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시 이틀 만에 조 전 장관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불찰, 자성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입장을 낸 겁니다. 일단 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던 과거 태도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님. 네, 그런데 이 달라진 것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지금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민 씨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달라진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4년 나오고 뭐 7가지의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서류가 모조리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게 벌써 언제입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만 유예된 지도 또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일관된 입장은 입시 비리, 허위로 이런 표창장이나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거든요. 매우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국민들께 사과 아닌 사과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이나 고려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가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 누가 봐도 그냥 기소 피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반성의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는 정상 참작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물급 정치인 집안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검찰이 일반인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뭐 기소 유예주거나 그냥 기소 안 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공우면 하지 말고 원칙대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반성의 부분들은 법원이, 판사가 반성하고 있구나.
아니 반성이 모자라다 판단하는데 참작 사유로 쓰면 될 일이지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반성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검찰이 일단 일가족 같은 혐의에 대해서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그 전망이 나오면서 조민 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유예를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최근 이 조민 씨가 SNS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활발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공부하고 휴식하는 모습을 또 그런 방송으로 단 2시간 만에 한 970만 원의 후원금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뭐 지지자들이 좀 모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조민 씨를 응원하는 그런 또 지지자분들께서 또 유튜브에 구독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한 팔로워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민 씨도 나름대로 본인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지지자분들은 봐주시면서 이 부분을 좀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민 씨가 지금 일단 그 관련된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그 고려대에 관련된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모두 다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였고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지지의 그런 활동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모습들이 또 중도층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민주당은 저런 현상들을 또 잘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중도층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그 시각, 균형 있는 시각들도 잘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정경심 전 교수의 광복절 특사를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째 이제 옥살이를 하는 건데 표착장 위조한 걸로 해서 이 정도 이제 재난 독특하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조국 교수도 대학 교수에서 해직이 되었고 조민 그 딸도 지금 고졸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반납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를 이번 광복절에 특사로 특사 결단을 하시면 넉넉한 대통령의 그런 모습으로 높게 평가받으실 수 있겠다. 자, 정경심 전 교수를 특사를 하면 넉넉한 대통령으로 보일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왔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일방적 옹호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뭐 사면 특사라는 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사면의 고려 요인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반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죠. 판사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사실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럴 정도로 그동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입장문이라는 게 이제 조국 정경심 무슨 공동 입장문이라고는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부모의 잘못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경심 교수의 뜻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불투명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8.15면 지금쯤 거의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 이번에 과연 그 뭐 특별사면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언론 보도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할 때 정경심 교수를 포함시킬 것인가? 저는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똑같이 공범 관계인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2심을 다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정경심 교수를 사면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운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던 행인 한 명을 살해하고 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태까지 행복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돼도 안 되더라고.
웃음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집중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뒤쪽으로.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자,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심사 시작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피의자 조 씨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철권님, 참 황당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범행 동기이고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 분들의 인생은, 또 그 가족과 지인분들의 충격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참, 사실은 이런 사이코패스형 범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별도의 수행원 대동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고 또 애도도 표하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샌가 뉴스에서 점점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분노의 범죄,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일벌백계 한다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 정도의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상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형 선고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심정, 이런 의견들이 또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은 또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한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판결이라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그런데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묻지마 범죄를 뭐 어떻게 예방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길 가다가 이래버리면. 그래서 참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먹먹하고 저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도요, 지난 주말에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가지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께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 범죄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비할 때가 되었고,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취재 내용보다도 더 먼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을 본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보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며칠간 아무 일도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영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것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 영상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남에게 보내는 것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당국에서도 들여다보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영상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도 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코인 거래 논란입니다. 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외에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10명이 더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서
김남국 의원 케이스하고 뭐 동일선에 볼 일인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 명단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저거는 이제 신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400여 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전부 합치면 뭐 수십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소속의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100여 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김홍걸 의원의 김홍걸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 보유 이 문제하고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저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를 완전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회의 중에 그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 회의 중에 어떤 성실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뭐 권영세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나 지금 10여 명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거래한 그 시간이 본인들 뭐 근무 시간 중인지 여부는 현재 뭐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드러난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가 끝나고 나서 뭐 본인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뭐 그거는 그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문제와 지금 다른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문제는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저희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또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의 이 거래 내역에 관심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던데요. 변호사님, 두 사람의 거래에 좀 더 의심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거래 횟수와 또 총액, 거래 총액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도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뭐 모든 다른 의원들의 어떤 의혹들을 바로 같은 성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권영세 의원도 지금 장관 재직을 하셨던 분인데 400여 차례나 이 코인 거래를 하셨고 액수도 꽤 많은 액수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장관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 그리고 거래한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과연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무를 위배한 것인지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분들도 또 여러 명이다라는 또 자문위의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해 충돌 여부 그리고 의원으로서 또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두 의원 모두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한 90%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권영세 의원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 나 그리고 다 팔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 모두 뭐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 손해봤다. 이런 해명인데 뭐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뭐 또 문제가 또 우리는 더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자문위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액을 따지는 게 도박 거래 금액 따질 때의 방식인데요. 예.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000원으로 10번 주고받고 하면 이제 10만 원 도박 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거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남국 의원은 보유액이 자문위에서 확인한 바 99억이기 때문에 누적액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넘어가겠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규모로 가상자산을 보유했느냐, 그리고 이 의원들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갑작스럽게 시세 폭등을 했느냐, 그래서 뭐 그런 미공개 정보 의혹의 어떤 여지가 있느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관련 소관 업무 시간 중에 한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 같은데,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김남국 의원 사례와 이 11명의 사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